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1997년에 나온 영화니까 벌써 20년도 훌쩍 넘긴 영화죠. 네, 영화 주인공은 이 맷 데이먼과 데니 드비토입니다. 원작은 법률가 출신의 소설가죠. 이 존 그리샴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1997년작인 레인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해가면서 가까스로 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주인공이 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어가는 법정 영화인데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병에 걸리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데요. 결국엔 이 가난한 피해자의 아들은 백혈병에 걸려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네, 법정 영화에서의 감동은 결국에 검사나 변호사가 많은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렇죠. 막판 뒤집기를 하면서 승소하는 장면이겠죠.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초짜 변호사인 맷 데이먼이 이 거대 보험사와 또 거대 로펌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영화 속의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배심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막판에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오는데요. 지금 배심원 대표가 막 이제 평결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배심원 대표가 액츄얼 데미지즈 그러니까 이제 실손해배상이죠. 이 실손해배상으로 150,000 달러 그러니까 15만 달러를 인정을 하고요. 퍼니티브 데미지즈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5천만 달러를 인정합니다. 아마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554억 정도 되나요? 뭐 그쯤 될 것 같죠? 네,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또는 뭐 이 미국식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이제 막 증폭되던 1990년대 후반에 제작이 되고 또 개봉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배우죠. 이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아서 더욱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 그러니까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손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먼저 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서의 손해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손해를 그러니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손해가 또 있습니다. 자, 앞에 이 노란 동그라미에 있는 손해는 보통 이제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손해는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발생한 손해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문제가 이 두 손해의 관계 문제가 뭐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 두 손해는 뭐 일단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것처럼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기초로 배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앞에서 본 이 액츄얼 데미지지만 인정되는 거죠. 하지만 이 다른 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좀 다른데요. 뭐 특히 이제 이 미국은 아주 이제 독특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ALI.
뭐 좀 같죠. 무슨 뭐 투쟁단체 뭐 리버레이션이 들어가는 뭐 그런 투쟁단체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이제 사회운동단체 혹시 뭐 이제 그런 어떤 테러 단체 이름 같은가요? 네, 이건요. 아메리칸 로 인스티튜트라는 단체의 약자인데요. 보통 이 미국 법률협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법률가들의 단체인데요. 뭐 여기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이 이제 리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편찬하는 일입니다. 뭐 이 리스테이트먼트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은 이 영국과 마찬가지로 판례법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들을 좀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판례를 정리해서 마치 이제 우리 이제 대륙법계 여기 있는 그 법률처럼, 그러니까 법 조문의 형식으로 편찬을 하는 거예요. 이걸 리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작업을 한 게 거의 이제 한 100년쯤 됐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니 뭐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니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경우에는 뭐 지금 3차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1차 리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요. 그 2차 리스테이트먼트가 1960년대에 이게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가 1차 리스테이트먼트를 대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3차, 지금 3차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3차 리스테이트먼트는 2차 리스테이트먼트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3차 리스테이트먼트는 이 2차 리스테이트먼트를 보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2차 리스테이트먼트의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리스테이트먼트가 판례들을 결집하고 정리를 해서 그 원칙, 그러니까 판례의 원칙을 법 조문처럼 편찬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법 조문의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무슨 이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성문법처럼 그런 강행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미국의 법률가들은 이 리스테이트먼트를 상당히 존중을 하고, 또 법관이 그 판결을 할 때도 이 리스테이트먼트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판결을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 영국 법에서도 이제 영국 법원도 가끔씩 이제 이 리스테이트먼트를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미국의 또 그러니까 영미 쪽에 있어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법률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손해배상 제도에 관해서는 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세 가지 유형의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독특한, 그러니까 어떤 그 미국 법의 이제 특색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이 compensatory damage라고 하는데요. 이 compensation, 그러니까 이제 indemnity 또 restitution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게 이제 보상, 뭐 배상, 회복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말로 보면 다 배상이라는 말하고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에, 그러니까 우리 법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대륙법적 개념으로 보면 이게 이제 배상이라는 하나의 이제 개념 또는 제도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데, 영미 쪽에는 아직 이게 개념이 좀 많이 나눠져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조금씩 뭐 약간씩 차이는 보일 수 있는데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론 모두 그냥 배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actual damage죠. 이제 실손해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tual damage와 이 compensatory damage는 사실은 이제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말로는 보통 이 전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보라는 말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전은 그 메운다라는 메꾼다, 뭐 메운다 이런 뜻이고요. 보는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를 갚는 걸 전보라고 해요. 다음은 이 노미널 데미지인데요. 이 노미널 데미지는 가해자가 그 위법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피해자에게 이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의 소송의 원인은 좀 인정이 되는데 이 전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보배상의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좀 주는 아주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금액이 뭐 이렇게 아주 적어요. 아주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명목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들을 다 갖췄는데 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 손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그럴 때 주어지는 손해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법에서 인정되는 아주 진짜 특유한 진짜 미국식 손해배상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다음은 이 퍼니티브 데미지인데 이 퍼니티브 데미지는 컴펜세터리 데미지나 이 노미널 데미지가 아닌 손해배상이죠. 보면 이 outrageous conduct라고 했는데요. 아주 이제 그 터무니없는 행위,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행위 또는 뭐 이제 아주 잔악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게 좀 번역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무도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도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징벌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장래에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많이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고대 바빌로니아의 이 함무라비 왕이 서기전 1750년쯤에 공표한 법전인데요. 이걸 뭐 이렇게 이제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조문을 새겨놓은 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석의 윗부분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이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 있죠. 이 앉아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그 함무라비 왕의 부하다, 그러니까 신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서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에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이 왕이고, 앉아 있는 건 이 샤마쉬라고 부르는 신인데요. 고대 이 수메르 신화에서 보시면 이제 태양신을 숭배했죠. 그래서 이 태양신이면서 또 정의의 신이 있는데 수메르 신화에서는 우투라고 해요. 우투라고 불렀는데 이 우투를 이 아카드 언어로는 샤마쉬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의 정의의 신 우투가 바빌로니아에서는 샤마쉬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신이니까 당연히 그 법의 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태양신이며 정의와 법의 신인 샤마쉬가 함무라비 왕에게 법을 전해주는 장면을 새겨놓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유래를 했고 또 이 구약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고조선의 8조법이니 아니면 부여의 일책 12법이니 하는 그 얘기들을 빼먹질 않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 옛날 그 중국 춘추 시대에 이 정나라가 있었어요. 뭐 지금의 이 하남성 부근에 있었던 이 소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을 이 중원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중원이 바로 지금 이 정나라가 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나라는 이 중원 한복판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 춘추 시대에 아니 뭐 그 이후에 이제 전국 시대까지도 이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북쪽의 진나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나라를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요. 이 북쪽의 진나라, 동쪽으로 이 산동의 그 제나라, 그리고 이제 남만이라고 불렀죠. 남쪽에 오랑캐 남만, 초나라. 그리고 이제 서쪽에 그 진나라. 이제 나중에 그 육국을 병합해서 통일을 하는 이 진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네 나라가 사실상 서로 경쟁을 하면서 대립을 했던 이 강대국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이 북쪽에 있던 진나라가 나중에 셋으로 갈라지는데요. 셋으로 갈라지기 전만 해도 상당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셋으로 쪼개지지만 않았더라면 그 서쪽의 진나라가 아니라 이 북쪽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도 뭐 있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게 셋으로 갈라지는데요.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뉘는데 이 셋으로 나눠지면서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북경 쪽에 있었죠. 북경 쪽에 연나라가 가세하면서 전국 칠웅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이제 정나라는 그 백작 국가였는데요. 백작 국가였는데 이 주나라와 같은 성인 그 희라는 성을 쓰는 나라예요. 물론 이제 북쪽의 진나라도 주나라와 같은 성을 쓰는 그 주의 종실인데요. 그러니까 왕실이었죠. 그런데 이 진나라는 그 이제 북쪽의 오랑캐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오랑캐의 영향이 조금 많습니다. 진나라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나라의 경우에는 이 제나라의 군주는 강태공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그 강씨, 그러니까 서쪽에서 이주한 강씨의 후손인데 어쨌든 그 백성들은 동이들입니다. 그 동쪽 오랑캐인 동이들이죠. 대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동이족 하면 우리가 이제 동이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동이족이라는 범주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은나라라든가 주나라 초기에 동이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사실은 이 산동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양자강 그 하류 지역에 있었던 이 오나라나 아니면 월나라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의 경우에는 이 중원에서 보면 이 동쪽의 오랑캐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초나라는 당연히 이 남쪽 오랑캐 그 남만이었고요. 그 서쪽의 진나라는 서융이라는 그 오랑캐 족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춘추 시대가 되면서 이 춘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오랑캐들이 이 강성해지기 시작한 건데 이 정나라는 딱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북쪽의 진나라와 이 남쪽의 초나라에게 그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데요. 그런데 이 진나라가 참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이 정나라가 참 그 엉망진창인데요. 그래서 북쪽에서 있는 그 진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진나라한테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쳐요. 그러면 이제 초나라가 열받아서 또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초나라가 쳐들어오면 이제 초나라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나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진나라가 가만히 있질 않죠. 또 쳐들어와요. 그러면 또 항복해요. 이렇게 이제 진나라가 쳐들어오면 진나라에 항복해서 진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초나라가 쳐들어오면 초나라에 항복해서 이제 초나라를 섬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자존심도 없다라고 뭐 욕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정나라가 위치한 곳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원에 이제 이 평원지대에 위치한 거예요.
뭐 이게 험준한 산이 있거나 뭐 아니면 큰 아주 넓은 강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형적으로 요새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당시 중국의 한 가운데에 있는 나라예요. 자, 이 한 가운데에, 이 중원의 한 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만약에 이제 힘이 참 강하다, 아주 강성하다 할 때는 이게 쉽게 바깥으로 이렇게 뻗쳐나갈 수 있는 곳인데요. 반대로 이런 지역에서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 백제와 같은데요. 이 백제가 힘이 강성할 때는 진짜 크게 성장해서 밖으로 크게 치고 나갈 수 있었죠. 그죠? 밖으로 막 크게 치고 나가서 이렇게 쭉 이제 산동이라든가 밑에 이제 5월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북으로 치고 해서 그죠? 이제 고구려라든가 요서라든가 이런 지역까지 막 진출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백제가 힘이 빠지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그렇죠. 이제 고구려나 당나라가 이렇게 침입을 했을 때 그냥 쉽게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백제가 위치했던 이 한반도 남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남부에서 이 서쪽 지방 그렇죠. 서쪽 지방은 보면 대체로 보면 땅이 이게 험준한 산지가 없고 거의 이제 평지잖아요. 이제 평야지대, 평평한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좋고 아주 농업 생산량도 높죠.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쉽게 부강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나라의 문물들도 이제 금세 이제 잘 금방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쇠퇴기가 되면 침략을 받으면 이제 방어할 역량이 딸리는 거죠. 그냥 평지다 보니까 밀고 들어오면 그냥 쭉 하고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전쟁 때도 그랬는데요. 이 북한군이 그냥 막 밀고 내려오니까 이 서쪽 지방은 그냥 금세 밀려가지고 결국에 이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게 이 낙동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나 아니면 지금이나 뭐 이 전쟁이란 게 뭐 이런 이치가 크게 이제 다른 게 없는 거죠. 정나라 역시 사실은 그런 비극을 비켜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평평한 평원에 있는 그러니까 중원의 어떤 비극이라고 할까요? 중원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을 차지한 자가 중국을 지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중원에 있는 나라들은 늘 이제 침략에 시달려야 했던 거죠. 어쨌든 이 정나라가 이렇게 빌빌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게 진나라나 초나라와 같은 이 강대국들 있죠. 이 강대국들에서 정나라를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정나라의 아주 뛰어난 정치가인데요. 이 사람이 정나라를 통치할 때는 이 강대국들도 정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정나라의 정책에 이 강대국들이 끌려다니게 돼요. 바로 이 사람이 정자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나라의 자산이라는 사람인데요. 공자와 거의 이제 동시대의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공자보다는 약간 윗대 그러니까 약간 선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공자도 이 정자산이라는 인물을 좀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자산이라고 하니까 꼭 성이 정씨고 이름이 자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정나라의 자산이라고 해서 그냥 정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산은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관례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성인식을 했을 때 받은 이름인 거죠. 그리고 이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공손교라고 또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성이 공손씨고 이름이 교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또 틀린 말입니다. 이게 얼토당토 않는 틀린 말이고요. 당시에는 이 주나라 임금을 왕이라고 하고요. 다른 제후국의 임금을
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나라의 군주인 그 공의 손자였던 거죠. 그래서 공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손자 공손. 그 당시에 이 정나라 공실이 주나라 왕실하고 같은 성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손교, 그러니까 그 정자산의 성은 그 희라는 성인 거죠. 희성입니다. 희라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또 성 말고 또 씨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우리는 이 성과 시를 같이 쓰는데, 그렇죠? 성과 시를 같이 쓰지만 예전에는 이 성이라는 게 있고 또 이 성과 달리 시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성은 정자산의 성은 희성이고요. 희라는 성이고 시는 그 아버지의 시를 따랐는데요. 그래서 국시입니다. 국시. 그래서 이 시는 바꿀 수가 있어요. 성은 못 바꾸는데 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래요. 이 백과사전이라든가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이 정자산의 성을 국시라고 해놓은 데가 참 많은데, 이거 당연히 잘못된 정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자의 성을 공씨라고 해놓은 곳이 많죠. 공자님은 공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이 공이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공자의 성은 그렇죠. 공씨가 아니라 그 아이자자 있죠. 또는 아들자라고 하는 글자 있는데, 이 자라는 글자를 쓰는 자성이고요. 그래서 은나라의 지배 집단이 자성을 썼어요. 그리고 은나라 지배 집단이 있던 데가 송나라고요. 그리고 공자의 원 조상은 이제 송나라에서 있다가 이 노나라로 그 이주를 한, 그러니까 망명한 사람인데, 그 아마 망명한 분이 이 할아버지일 거예요. 그래서 공방숙이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방숙에서 유래한 게 그 공씨입니다. 그래서 공은 성이 아니라 씨인 거죠. 정자산이 이 정나라의 집정,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총리나 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자산이 정나라의 국정을 총괄하면서 했던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조문을 커다란 솥에다가 새겨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세워놓은 거예요. 네, 이제 이 옆에 이제 큰 솥 있잖아요. 이게 제사 지낼 때 쓰는 큰 솥인데, 이런 솥에다가 그 형법 조문을 새겨가지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 조문을 새긴 솥이라고 해서 형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고대법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 즉 이제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가 이제 중동이잖아요. 중동 사막이니까 날씨가 건조하고, 그래서 옛날 유물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이제 날씨가 많이 습하고 그러니까 거의 많이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물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방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출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로마법이라고 하면 이 12표법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12표법을 또 다른 말로는 이 12동판법이라고 하죠. 이 구리로 된 동판에다가 법조문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돌로 된 석판하고 이 구리로 된 동판에다가 새겨서 그 로마 원로원 앞에 이렇게 게시를 해 놓았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 파손이 됐죠. 어쨌든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뭐 무슨 소치라든가 비석이나 이런 걸로 제작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문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경국대전이니 뭐 대전 통편이니 다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합니다. 세 배를 배상해라, 또는 뭐 5배를 배상해라, 아니면 뭐 12배를 배상해라,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 고대법에서부터 유래한 제도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구약성서에도 있고, 뭐 로마법에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방식들 사실은 그렇죠. 이제 무언가 이렇게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이 고대법을 거론하는 이런 이렇게 기술 방법이,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 이제 서술하는 방법이, 이 손해배상 제도, 특히 이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제도다라는 그런 점을,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좀 제도적 정당성을 찾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건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거다, 그냥 역사적 유물이다, 그런 사실만을 좀 전달해 주는 건지, 뭐 이런 건 좀 불확실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거랑, 또는 이제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주관적 의도 사이에 보면 그렇게 이제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하는 사람이 비록 이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사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오래된 역사적 전통이라는 게 뭐 이제 꼭 올바르고 또 뭐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요. 네, 어딘지 짐작은 가시죠? 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대륙, 뭐 또 그 대륙의 어느 곳에 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신체적 형상이 이제 주로 이제 거기 생식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또는 뭐 이제 아이가 이상한 반응을 좀 보인다 그러면은 그 악어라든가 아니면 하이에나에 그 이제 이 갓난아이를 이렇게 던져줬대요. 뭐 그래야지 이제 그 아이한테 씌워진 악령이 이 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시키는 게 좀 이제 현대적이고 또 합리적인 손해배상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왜 하필이면 3인 걸까요? 아니면 왜 5이고, 또 어떤 때는 뭐 9이 되고, 또는 뭐 12이 되고 그러는데, 왜 이 9이고 12이고 5이고 3이고 3이고 뭐 이런 건지, 이게 조금 그렇죠. 왜 그런 건지 궁금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왜 꼭 셋인지 아니면 5배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이 현대인인 우리와 또 현대사회의 산물이 좀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사실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뭐 3배를 하든 5배를 하든 또 뭐 그게 몇 배가 되든 간에, 그래서 뭐 이 징벌적 의미가 부여된 이 몇 배라고 하는 그 의미, 그거는 사실은 그 과장된 뭐 일종의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대인이다 보니까 이 3배,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 현대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가 몇 배라고 할 때의 이 몇 배는, 이게 이제 징벌적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고대법에서부터 이게 쭉 내려오는 어떤 고대법에 남아 있는 이 주술적 의미가 더 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법을 보면 항상 이제 고대법에서 이게 복수를 하는데 이 복수는 반드시 몇 배의 복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몇 배에서 뭐 이 몇 배, 그러니까 세 배니 다섯 배니 아홉 배니 하는 이런 몇 배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원시 형벌에, 그러니까 원시법의 주술적 관념의 표현이지 그것이 형벌이라든가 이 손해배상의 제재 수단으로서 갖는 합리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이 미국은 유럽의 이민자들하고 또 그 후손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죠. 200년이 조금 넘나요? 뭐 어쨌든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다른 나라의 긴 역사에 대해서 일종의 그 열등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어떤 그 독특한 거를 그 오래된 그 역사 속에서 뭐 기원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긴 역사 속에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좀 많이 집착을 하려는 경향, 뭐 그런 게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미국이라는 그 한 국가의 역사를 넘어서 아주 긴 시간이죠. 아주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뭐 이제 자신들의 그 존재적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천문학이라든가 뭐 또 이제 공룡 같은 이 자연사 있죠. 자연사라든가 고고학, 뭐 인류학 이런 분야의 연구가 아주 비약적으로 좀 발달해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의 어떤 식민 모국이었던 이 영국에서 역사적 기원을 찾는 건 진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루는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 이제 미국식 손해배상 제도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제도는 결국에 이 미국법의 원조인 이 영국법에서 유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뭐 이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 어떻고 구약성서가 어떻고 뭐 기원을 거기서 찾는 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터무니없는 거예요. 게다가 뭐 진짜 고조선의 8조법이 어떻고 부여의 일책 12법이니 뭐니 이렇게 떠드는 건 진짜 황당무계한 거죠. 이거 진짜 황당한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요, 이 영국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현대법의 기원이 좀 로마법인데, 이 이제 현대법의 기원이 된 로마법보다 더 좀 오래된 전통을 찾고 싶으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이니 뭐 구약성선이 하는 데서 좀 기원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건 그냥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공룡의 이 뼈다귀 화석 있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재미는 있지만 그게 재미가 있긴 한데 역사적 교훈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미국 법의 모체는 영국의 커먼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이게 아무리 뭐 이것저것 끌어다가 뭐 치장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18세기의 영국 법원 판결 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 18세기에 영국에서 이 공무원들이 좀 문제였는데요. 이게 좀 공무원들이 뭐 억압적이고 뭐 아니면 독단적이거나 또 위헌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영국 법원이 이걸 좀 제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자유권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이 영국 법원에서 좀 독특한 손해배상 판결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을 영국에서는 익젠플로리 데미지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 익젠플로리는 뭐 모범적인 또는 가혹한 뭐 본보기를 보이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범적 손해배상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뭐 일종의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 일종의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 손해배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보기 손해배상. 그래서 이 본보기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 영국 법원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공무원들이 좀 억압적이거나 독단적인 또는 위헌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런 공무원들의 조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 가해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뭐 이로 인해서 그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해자가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 이 이익이 이제 가해자가 얻은 이익이 피해자의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본보기 손해배상에 대한 성문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 본보기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영국의 본보기 손해배상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다른 제도라고 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건 이 영국의 본보기 손해배상 사례에서 유래하긴 했는데 이게 유래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좀 독자적으로 발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영국의 손해배상 제도 중에 특색이 있는 게 이 aggravated damage라는 건데요. 이 가중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중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게 종종 보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가중적 손해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다르고요. 또 본보기 손해배상과도 좀 다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aggravated damage는 이 피해자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또는 이 긍지 같은 걸 또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이 이제 굴욕이라든가 모욕 뭐 이제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손해배상인데요. 이 손해배상은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전보배상, 그러니까 이제 compensatory damage였죠. 여기에 속하는 손해배상이고요. 그 목적 역시 그 본보기 손해배상으로서 이게 피고를 처벌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중적 손해배상은 피고의 고압적 행동으로 인한 어떤 부가적인 그런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왜 문제냐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연방국가다 보니까 주마다 법이나 제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제 퍼니티브 데미지다 해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명칭이나 제도가 통일된 게 아니라 좀씩 이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보기 손해배상이나 뭐 가중적 손해배상이란 명칭도 사용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네, 영국에 로 커미션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보통 법위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기관에서 그 오래전에 이제 이 가중적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damage for mental distress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이렇게 바꾸자라고 개혁안을 냈는데요. 이게 이제 본보기 손해배상 제도도 뭐 그대로 또 유지는 하는데 이 명칭을 또 퍼니티브 데미지라고 이름을 좀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국 정부에서 이 개혁안을 좀 거절을 해서 그냥 백지화 시켜 버렸어요. 사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기원이 이 영국식 손해배상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기원은 거기라는 거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는 좀 미국식의 어떤 미국의 진짜 독특한 손해배상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징벌적이라는 개념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징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그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 미국식 손해배상 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다들 이 퍼니티브 데미지를 이제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러니까 퍼니티브 데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네, 징벌적 손해배상, 퍼니티브 데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요. 피고가 개의치 않는 태도나 악의에 의해 또는 속임수를 써서 행동하였을 때 이 실손해배상에 부과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블랙로 딕셔너리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법률 용어 사전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오리지널한 설명인 거죠. 미국의 이제 정통파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보시면은 레클리스니스, 멜리스, 그다음에 디시트 이렇게 나오는데 레클리스니스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다치든 말든 뭐 그런 거, 뭐 죽든 말든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리고 멜리스라는 거는 진짜 악의나 악감정 같은 거죠. 이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그 악의를 말하는 거고, 디시트는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불법행위라고 할 때 이제 고의나 과실 말고도, 그러니까 다른 고의와 과실 이외에 이런 주관적인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관적인 심리 상태가 인정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in addition to actual damage라고 했죠. 이 말은 이제 앞에 우리가 그 레인메이커 영화 그 본 것처럼 이 actual damage는 얼마, 그 다음에 punitive damage 얼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배상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실손해배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해배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실손해배상하고 함께, 그러니까 여기다 덧붙여서 별도로 배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가해자가 무언가 이 비난받을 만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가해자를 징벌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려는, 또는 이제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부과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요, 이 불법행위에만, 특히 이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만 부과될 수가 있고, 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적용되질 않는데요.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서로 겹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독일법의 경우엔 아예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프랑스법은 두 개의 책임이 서로 겹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제 계약을 좀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동시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영국법, 그러니까 영미법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법에서도 고의적인 계약 위반은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악의적이고 아주 사악한 의도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그런 채무자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면서 동시에 불법행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도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메이커 이 사례는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그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계약 위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이게 불법행위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건 계약 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 위반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계약 위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지 않고요. 뭐 이제 아주 악의적이고 사악한 의도의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거죠. 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뭐 계속 제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 첫 번째 경우인데요. 가해자가 한 행위죠. 그래서 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느 정도 비난을 받는지, 뭐 이제 그 비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네, 이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비난 가능성. 네, 이제 두 번째는 침해, 그러니까 손해죠. 이 손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손해와 배상 사이의 어떤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생한 손해와 거기에 대한 배상이 서로 뭐 적절한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비교 가능한 사례, 그러니까 즉 유사한 사례에서 이 배상과 또 민사벌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뭐 이와 같은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퍼니티브 데미지 말고요, 아주 다양한 명칭으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렇죠? 이그젠플러리 데미지. 그래서 이제 본보기 손해배상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빈딕티브 데미지. 그래서 보복적이라는 뜻이죠. 퓨너터리 데미지. 그래서 처벌이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프리점티브 데미지. 그래서 추정적 손해배상. 에디드 데미지. 그래서 이제 부가적 손해배상. 네, aggravated damage에서 이제 가중적 손해배상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speculative damage, 그래서 투기적 손해배상, imaginary damage, 그래서 가상적 손해배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아주 간단하게 네, smart money 아니면 네, funis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사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진짜 이제 이걸 의미한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게 바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인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에 그 이제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 독성 물질로 인해서 폐 손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산모들하고 영유아들이, 그러니까 갓난아이나 이런 아이들이 참 사망을 하거나 아주 또 심각한 폐질환을 앓게 되는 사건들이죠.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우리 옥시 사건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 그 판매량의 54.66%가 이 옥시 제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옥시는 원래 이제 국내에 그 모 그룹의 계열사로 설립됐는데 이게 영국계 다국적 기업에 매각이 됐죠.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앤장이라는 이 대형 로펌을 통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이 동물 실험 보고서를 조작하기도 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를 좀 구제하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고요. 또 이 제조물 책임법이나 또 환경보건법에, 그러니까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을 또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도입한 게 2011년 3월 29일에 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부터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 이제 확인했던 게 그 11개 법률에서 이런 규정을 두었는데요. 뭐 지금은 뭐 언론사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규제하자라는 취지로 뭐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대략 뭐 이런 법률들에서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법률 규정을 보면 그 이제 실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일까요? 이렇게 실제 손해의 3배 배상하는 것을 우리 이제 트리플 데미지 또는 이제 트래블 데미지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3배 배상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실제 손해의 몇 배를 배상하는 것을 이 멀티플 데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3배를 하면 트리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배면 더블이죠. 뭐 이런 것처럼 2배든 3배든 뭐 아니면 5배든 뭐 9배, 12배 뭐 실제 손해의 몇 배를 배상시키는 것을 이 멀티플이라고 하고요. 배액 배상 또는 이 배수 배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전에는 이 배수배상이란 용어가 거의 일반적이었어요. 다 이제 배수배상이라고 불렀는데, 이 배수배상이라는 말이 좀 어감도 좀 그렇고, 그 의미도 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거니까, 이 배수배상보다는 이게 배액배상이라고 하면 좀 어떨까. 그래서 이제 배액배상이란 말이 좀 좋겠다라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게 배액배상이라고 좀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좀 어감이 좀 이게 좀 더 나아서 그런지 뭐 요즘은 그 거의 배액배상이란 용어를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배액배상하고 배수배상 뭐 이건 크게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번역하냐 번역어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이 배액 배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액추얼 데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걸 말하죠. 멀티플 데미지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2배, 3배, 5배, 9배 뭐 이것처럼 그 몇 배를 곱해주면 이게 멀티플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티플 데미지는 액추얼 데미지의 멀티플한 즉 몇 배가 되는 거고요. 이 멀티플 데미지는 이 액추얼 데미지를 품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멀티플 데미지 안에는 이 액추얼 데미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퍼니티브 데미지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액추얼 데미지가 있어요. 이건 그냥 액추얼 데미지인 거죠. 그리고 이 퍼니티브 데미지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퍼니티브 데미지인 거예요. 이 두 개는 그 서로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추얼 데미지는 액추얼 데미지대로 배상을 하고 퍼니티브 데미지는 퍼니티브 데미지대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데미지라면 이 멀티플 데미지를 배상을 하면 액추얼 데미지까지 다 배상이 되는데 이 이제 퍼니티브 데미지 경우에는 액추얼 데미지를 따로 배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퍼니티브 데미지 있죠.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퍼니티브 데미지를 퍼니티브 데미지로 존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는 퍼니티브 데미지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배심 재판 제도입니다. 퍼니티브 데미지는 전적으로 이 배심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배심이 퍼니티브 데미지를 부과할 건지 말 건지 또 부과한다면 그 액수를 얼마로 할 건지 이걸 다 이제 배심원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퍼니티브 데미지의 탄생과 발전 뭐 그리고 이제 존속 이런 게 다 이 배심 재판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도 이게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배심 재판하고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이게 이제 바로 커먼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먼로, 그러니까 판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형성된 이 성문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법규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니티브 데미지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액수에 제한이 없어요. 액수에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피고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과중하게 부과를 시키면 그렇게 이제 배상액을 그렇게 이제 부과를 하면 그러니까 피고는 그 손해배상을 감당할 자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퍼니티브 데미지는요, 이거 퍼니티브 데미지를 부과하기 전에 이 피고의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 상태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거는 어쨌든 액추얼 데미지, 그러니까 실제 손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멀티플 데미지는 어떨까요? 이 퍼니티브 데미지가 이 커먼로를 근거로 해서 부과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멀티플 데미지는 그 다른 말로는 이 스테이튜터리 데미지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튜터리 데미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법령상의 손해배상 또는 법정 손해배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이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멀티플 데미지를 부과를 하려면 반드시 성문법상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 성문법에는요, 이 멀티플 데미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멀티플 데미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와 배상의 최고 한도가 성문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거죠. 또 달리 또 리퀴데이티드 데미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거를 리퀴데이티드 데미지를 우리가 이제 청산적 손해배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멀티플 데미지의 실질적 목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피해자의 경우에 그 자신이 입은 모든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라는 건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의 손해만을 배상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거나 또는 증명하지 못하는 손해는 그렇죠, 배상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감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좀 더 이제 보충적으로 좀 더 배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손해배상을 확대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멀티플 데미지 역시 그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특허 등록한 발명을 그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그런 불법 행위가 되고요.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 발명자 있죠. 원래 발명했던 사람, 이 원 발명자가 발명 실력은 참 좋아요. 발명 실력은 좋은데 이 영업 능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특허 발명은 참 훌륭하긴 한데 그렇게 이제 재미를 보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누가
이 특허를 도용을 해서 이제 시장에다가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업 수완이 아주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이 몇 배, 아니 몇십 배, 몇백 배까지 막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 발명자도 이제 매출이 막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죠. 이제 매출액이 뭐 한 10배, 100배 이상 뭐 증가했다라고 치죠. 자, 그러면 이 특허 발명을 도용한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원 발명자는 특허권이 침해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죠. 손해가 얼마가 났는지. 그런데 보세요. 손해가 아니라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특허를 도용하지 않았다면 그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없었는데, 특허를 도용을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시장을 확대시켜주는 바람에 그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그렇죠?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본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그 도용해서 이제 무단으로 그런 영업 이익을 취한 이 친구도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 얻은 이익을 모두 그 특허권자의 손해로 간주를 해서 다 배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특허법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인정되는 어떤 그 손해배상의 특례 규정인데요. 그래서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얻은 이익은 그 모두 얼마가 됐든 모두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그 원 권리자의 손해로 봐서 그거를 전부 배상시키는 그 방법을 그 취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게 이제 청산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위법한 가해 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이 얻은 이익까지 다 배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멀티플 데미지라는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퍼니티브 데미지도 봤으니까 이 멀티플 데미지도 좀 봐야겠죠. 보시면 2배 배상이나 3배 배상과 같은 그 배액 배상은 이 사실 발견자에 의해서 팩트 파인더를 사실 발견자라고 했는데요. 이 팩트 파인더, 그러니까 사실심에서 우리 같은 경우엔 1심하고 2심이죠. 그래서 이 사실심에서 사실관계를 좀 확정을 하고 그걸 또 심리하는 어떤 법관이나 또는 배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팩트 파인더가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법정 손해배상이다. 즉 법률로 정한 손해배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배상 책임의 한도를 정해 놓은 건데요. 그렇죠. 이 statutory multiple damage는 이 punitive damage와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punitive damage에는 배상 액수가 얼마다 또는 뭐 몇 배다 뭐 이렇게 고정된 액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멀티플 데미지에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제한된다라는 의미죠. 자, 이제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멀티플 데미지는 이 액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이걸 위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에선 위하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법이 이 사람들한테 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너희는 처벌받을 거야. 불이익을 받게 돼. 그러니까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형법이라든가 어떤 책임법의 가장 큰 기능이 좀 이런 건데요. 그래서 범죄라든가 이 불법 행위를 좀 예방하고 또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이제 겁을 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이 처벌 규정의 뭐 제한이나 한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크게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행동도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니티브 데미지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제도의 어떤 위하력, 그러니까 일종의 겁을 주는 힘이죠. 이게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 데미지처럼 액수나 이런 걸 딱 고정시켜 놓으면 당연히 이제 그런 힘이 떨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고라든가 뭐 이제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든가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힘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피고의 그 자산을 조사하는 문제인데요. 이 멀티플 데미지가 그러니까 3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꼭 3배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이 3배를 한도로 그 범위 안에서 배상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퍼니티브 데미지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액수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보통 이게 피고의 재산을 좀 조사를 해서 배상 액수를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액수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피고가 부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 결국에 이제 피고는 파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피고가 파산하면 실제로 이제 피해자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의 재산을 미리 조사를 해서 그래서 배상 액수를 정하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멀티플 데미지는요, 이 배상액의 최고 한도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이제 재산 조사라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한 증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퍼니티브 데미지는 그 명칭에 있는 것처럼 이 퍼니티브, 즉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멀티플 데미지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 멀티플 데미지는 그 징벌이나 징계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대한 설명인데요. 많은 나라의 입법이 이 멀티플 데미지즈에 이 페널티라는 그러니까 이제 시빌 페널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지만 뭐 이런 그 이름하고 상관없이 이 실질적인 기능들을 보면 대부분 이 이제 청산적 그죠? 리퀴데이티드 데미지로서 이렇게 그걸 이제 이런 청산적 그 손해배상 제도를 의도해서 입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플 데미지는요, 이 징벌이나 징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법으로 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징벌이나 징계의 목적보다는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이익의 그러니까 불균형 관계 있죠. 그러니까 그 이익의 어떤 그 배분 관계를 좀 정당하게 정리를 하고 또 그걸 청산하는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손해 개념에 이 발생한 손해와 또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앞에서는 이게 뭐 같은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발생한 손해와 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중에 그렇다면 실제로 규모가 더 큰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게 더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당연히 발생한 손해가 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다 크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제도는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다 배상시키는 게 아니라요, 법률에 규정된,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의 손해만을 배상시킨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배상주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실손해배상에서의 실제 손해, 그러니까 이제 액츄얼 데미지요. 이 액츄얼 데미지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이거요. 네, 미안합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액츄얼 데미지는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데미지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배상액이 좀씩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이게 또 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 손해는, 그렇죠?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비재산상의 손해는 결국에 정신적 손해를 의미하고요.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는 위자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 재산상 손해는요, 이게 쉽게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하죠. 먼저 적극적 재산 손해는 그 실질적인 재산 감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재산 감소분을 시장 가격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재산 손해는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한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실이익 또는 일실소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소득이 이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점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일실소득을 계산하는 게 아주 쉽죠. 그러니까 월별 이 노동소득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냥 일실소득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게 좀 뭐 이제 따지기가 그러니까 이게 전월 대비해서 또는 전년도 대비 이 영업 매출 감소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걸 또 기준으로 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자료는 어떨까요? 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는데요. 이 배상금이니까 역시 금액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적 손해라는 게 이 금전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게 참 돈으로 따져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가해서 금전 배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좀 오래 전부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문화에서나 이 명예라든가 이런 정신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에 강한 반감을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전 한 입 정도의 좀 형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대의 법문화는 그렇지 않죠. 자꾸 이제 위자료 액수를 자꾸 높게 부르려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 대부분의 이 재산상 손해에 대한 그 배상 청구 사건에서는요, 이 재산적 손해가,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그 전부가 되면 이 정신적 손해도 같이 전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자료가 문제되는 사건은 주로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자료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실심 법관의
그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서요. 이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위자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자료의 기능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니까 이 배상금으로서 이 전보적 기능을 담당해요. 다른 말로는 이 보상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적 손해를 갚아주는 기능인 거죠. 이건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니까 당연히 이런 기능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재산적 손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좀 미흡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재산적 손해의 부족한 부분을 위자료가 채워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재적 기능 또는 이게 징벌적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이 위법한 행위를 한 피고를 제재하고 또 징벌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가 담당하는 이런 기능들을 보면 사실상 그러니까 멀티플 데미지가 담당하는 기능들하고 많이 겹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요즘 이게 문제가 되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언론사의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자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요, 81%가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반대는 11%에 불과하죠. 자, 정말로 이 지지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참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언론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법률가, 법학자, 그러니까 법대 로스쿨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입을 모아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3배든 5배, 많으면 10배까지 이렇게 허용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언론사의 가짜뉴스 보도에 그죠? 손해배상을 부과하려면 그렇죠? 가짜뉴스 보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그 피해자는 가짜뉴스 보도에 무엇을 침해당한 걸까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3배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그죠? 3배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적 손해의 액수를 미리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3배냐 4배냐 이게 아니라 그러한 3배냐 5배냐 이런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손해배상 액수에 의해서 3배냐 4배냐 하는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자, 이 기본적인 액수가 1,000만원이라면 여기에 3배를 하면 3,000만원이 되죠. 1억이라면 3배하면 3억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손해배상 액수가 10만원 밖에 안 된다면 3배를 해도 3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액수가 그 만원이라면 손해배상 그 3배를 해도 3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상 액수가 얼마냐? 그게 얼마 안 되면 이 3배라고 해봐야 5배라고 하든 100배, 1000배라고 하든 이게 얼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쟁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도록 하죠. 자, 가짜 뉴스가 있다라고 합시다.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 정말
악의적으로 이 가짜 뉴스를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얼마냐 이거죠. 자,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또 손해개념 자체가 또 재산상의 손실을 기초로 한 거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이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요.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가짜 뉴스가 나오면 그건 이 피해자의 명예나 뭐 신용이나 정신적 평온이나 뭐 정서와 같은 이 재산 이외의 영역을 침해하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기초로 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플 데미지는 이 실손해의 2배, 뭐 3배, 5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몇 배의 기준이 되는 이 액추얼 데미지가 0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액추얼 데미지가 0이면 여기에 3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그걸 곱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10,000배, 10,000,000배, 억만 배를 배상시키더라도 배상액은 그냥 항상 0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뭐 긴급 토론회라고 해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타당하냐라고 묻는데요. 이 배액배상 제도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에요. 또 배액배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이런 기준 액수가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배상액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 그 10년 동안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 법조인들, 뭐 그리고 언론과 정부, 국회 모두가 정말 이제 무지했든지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든지 아니면 정말 불순한 의도로 그랬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아니고 또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무슨 손해배상 액수가 막 늘어나고 뻥튀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진짜 의도적인 건 이게 진짜 의도적인 건지 뭐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건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어요.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인해 언론사들이 손해배상을 했던 게 바로 위자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침해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를 배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위자료라는 거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재량이었다라는 거죠. 자, 사실심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니까 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이건 법률을 제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관에게 모두 일임해 버리면 되는 거죠. 굳이 국회에서 이걸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관이 피해자를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법관은 피해자를 위해서 판단하진 않습니다. 이게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위자료를 배상시키는 경우에 법관이 6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라고 치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60만 원이냐? 왜 손해를 평가할 때 이걸 왜 60만 원으로 평가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요.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얼마를 배상시킬지는 이건 법관의 자유재량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실심 법관의 자유재량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관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3배의 배상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법관이 그러니까 60만 원의 3배인 그 180만 원을 판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배상 액수를 그냥 20만 원으로 깎아버리는 거죠. 그런 후에 3배를 하면 이게 60만 원을 배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이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에서 법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뭐 전행이죠. 그런 전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사법농단하고 다른 게 지금 문제는 이건 뭐냐면 법의 이름으로 그냥 그 법관들의 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에다가 그냥 힘을 실어줘 버린 겁니다. 자, 법관은 그러니까 판사들은요, 이 시민의 편 그리고 민중의 편이 아니에요. 법관은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법 관료이고요, 관료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공무원이죠. 또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료로서,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또 법률가로서의 행동 양식을 보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피해자의 편에 서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도 또 뭐 이제 판검사나 변호사 뭐 또는 이제 법대 교수들 있죠. 로스쿨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기자라든가 언론사들 그 사람들 역시 피해자를 위해서 또 민중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기득권 영역을 두고 그러니까 서로 저울질해가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정치 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멀티플 데미지라고 했잖아요. 이 배액 배상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퍼니티브 데미지가 아니라 멀티플 데미지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가들부터 뭐 이제 국회의원들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고 진짜 동네방네 떠들어 대놓고 실상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스쿨 교수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냐면 미국식 퍼니티브 데미지는 좀 문제가 많으니까 배상액을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3배 배상으로 규정하자. 뭐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징벌적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런 징벌적 효과라는 건요. 이거는 손해배상 제도가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니티브 데미지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모든 손해배상 제도는 좀 그 퍼니티브 데미지보다는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제도 역시 가해 행위를 억제를 하고 또 가해자를 징벌하는 그런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제 3배 손해배상을 시키면서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이야 하는데 이런 배액배상 제도가 징벌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모든 손해배상 제도는 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이 머릿속에 그 진짜 악행을 일삼는 이 가해자를 그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천문학적 액수의 그 손해배상금으로 딱 그 징벌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이 실제로 법률로 제정된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런 배액배상 제도가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게 2011년도입니다. 2011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몇 건이나 진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판결을 했을까요? 아마 최근에 한 건인가 아니면 두 건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배상 액수도 이 3배가 되지 않죠. 최근에 하도급 판결, 그러니까 하도급 관련한 판결에서 1.64배의 배상액이 판결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1.64배에서 그 원래 일은 실제 발생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실제 손해로 인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소위 징벌적 배상이라고 하는 건 0.64배에 불과한 거죠. 실제 손해 액수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6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손해액이 3억 5천이 인정됐는데 배상액으로 인정된 게 5억입니다. 그러니까 5억에서 실손해인 3억 5천을 빼면 그러니까 1억 5천이 이른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데 보시면 이런 하도급 거래에서 이 대기업의 횡포가 있죠. 이 대기업의 횡포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억 5천이 실손해인데 이 실손해액으로 산정된 금액 말고도 사실은 이 하청기업들, 하도급 기업들 보면 진짜 엄청난 그 무형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다른 손실들이 있는데 이런 손실들은 손해배상으로 이제 그 배상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손해는 배상에 포함시키기가 힘드니까 피해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1억 5천은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한 것보다는요,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는 그런 손실에 대한 어떤 보충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멀티플 데미지에서 봤더니 블랙로 딕셔너리에서 이제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설명도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민사적 징벌, 그러니까 시빌 페널티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제도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페널티가 아니라 이런 무형적인 손실에 대한 청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퀴베이티드 데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말은 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제 못하게 해야죠.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론과 정치인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그 판검사, 변호사, 법조인들, 그리고 이제 로스쿨 교수들, 이 사람들이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해 왔는지 이제 낱낱이 폭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그래요. 이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원래 의미에 맞는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퍼니티브 데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행하는 이 어떤 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 진짜 불법행위 현실을 본다면 정말 이 제한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 멀티플 데미지가 아니라 퍼니티브 데미지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뭐 지금 뭐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꼭 도입되어야 된다,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도입하게 된다면 원래의 퍼니티브 데미지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멀티플 데미지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속이는 속임수를 쓰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순전히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쇼를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이 퍼니티브 데미지와 멀티플 데미지의 분명한 차이점들을 좀 알아야 하는, 이거를 아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아야 속지 않겠죠. 그리고 정말 이제 이 멀티플이 아니라 이게 그렇죠. 이 퍼니티브 데미지를 도입하려면
아니요, 이제 이 도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제 아니면 이제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없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해서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네, 바로 이 배심 제도인데요. 이 배심 재판 제도가 있어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심 재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말했었는데요. 이 법관은 판사들이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결코 이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이 논문을 쓰면서 왜 이 직업법관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적어놓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핵심은요. 재판을 통해서 재판에 이 시민들의 법 의식과 또 이 시민들의 법 감정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법 의식과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배심 재판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일부 형사 재판에서 이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국민 참여 재판은 원래 이 배심 재판을 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심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서 그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 그래서 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성과가 좋으면 그때 이제 배심 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시적이었던 거죠.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던 게 이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 지금 보면 국민참여재판의 성과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런데도 그렇죠. 이제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이 배심 재판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게 이제 긍정적인 성과가 난다면 바로 이제 배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도 나왔고 또 상당한 기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배심 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이제 뭐냐는 거죠. 좀 이제 질문을 이제 다르게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이 배심 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게 혹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과 권위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농단은 잘못된 것이고 또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방된 이후 어떻게 보면은 일제시대 때부터 갖고 내려왔던 이런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사회적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권위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이 이제 배심 재판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막 이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말하는 그거 우리나라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도입하고 있다, 입법하고 있다,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요, 제가 2018년 11월에 발간된 건데요. 민주법학 68호에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료 사이트 있죠. 논문 돈 받고 파는 유료 사이트, 거기 이용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이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제노동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보면 이제 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비준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하고 뭐 그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출석 인증도 해야죠, 오늘. 이번 주 출석 인증도 해야 됩니다. 12주 차인가요? 네, 12주 차 출석 인증 퀴즈. 그래서 다음 주에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네, 이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이죠. 이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영문 약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국제노동기구라는 말보다는 이 영문 약자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영문으로 세 글자인데요. 영문으로 세 글자.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영문 약자입니다. 국제노동기구를 부르는 말. 네. 네. 요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